10년 전 할리우드 탑배우인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 절제술을 받아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유방 절제술의 이유가 단지 유전적으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서였기 때문인데요. 유전, 이것은 타고난 것이며 우리의 노력으로 바뀔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단정하기에는 많은 부분 억울합니다. 키 큰 부모 밑에서는 키 큰 아이가 머리 좋은 유전자를 가지면 아무래도 유리한 점이 많겠죠? 아니라고 하기엔 우리 모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유전자를 바꾸고 있어요 라고 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유전자가 고정불변이라는 것에 이제까지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정관념을 과감히 버리라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인간의 유전자는 고정적이지 않다. 유동적이고 역동적이며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에 반응한다고 말이죠. 유전자 활성의 대부분이 우리의 통제하에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세계적으로 저명한 의학자이자 세계인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영성 리더 디펙 초프라의 말입니다. 타임은 그를 지난 100년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으로 선정했고 뉴스위크지는 20세기를 움직인 100인에 그리고 허핑턴 포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의학 부문 1위로 그를 선정했죠. 80권의 책을 낸 초대형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디펙 초프라는 신경과 교수 루돌프 탄지와 슈퍼 유전자라는 책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우리는 유전자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슈퍼 유전자가 되는 방법,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계를 모르는 슈퍼 유전자를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 3가지입니다. 첫째, 부모에게 물려받은 대략 23,000개의 유전자와 유전자들 사이에 자리한 97%의 DNA입니다. 둘째, 모든 DNA 가닥에는 유전자를 작동시키거나 중지시키고 활성을 높이거나 억제하는 스위치가 존재합니다. 방의 전구를 켰다 껐다 하는 그 스위치와 비슷한데 이 기전은 원칙적으로 후성 유전체가 통제하며 소매가 몸을 감싸듯 DNA를 감싸는 완충 단백질을 조절합니다. 우리가 살아 숨을 쉬듯이 후성 유전체도 역동적이고 살아있으며 복잡하고 매혹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겪는 경험에 반응합니다. 셋째, 사람의 장, 입안, 피부에 사는 미생물에도 유전자가 있으며 주로 장에 서식하는 미생물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3가지 요소가 인간의 구성 요소이며 매 순간 우리 몸에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 전하겠습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유전자가 서로 의사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이로써 유전자는 질병의 예방이나 단순한 행복을 넘어 근본적이고 진정한 행복의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타고난 좋은 유전자, 나쁜 유전자 같은 건 없습니다. 물론 돌연변이로 유전자가 나쁘게 바뀔 수는 있는데 반대로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좋은 유전자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두 의학 박사가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흰 유전학은 천성과 양육이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쉬운 예로 당신이 틀린 피아노를 연주했다면 그건 피아노 탓일까요?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더 중요한 점은 피아노로 그리고 유전자로 연주할 수 있는 좋은 음악 그 자체일 것입니다.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생각했지만 안타깝게도 질병과 노화는 항상 존재합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알 수도 없지만 나이가 들고 하루하루 조금씩 약해진다는 걸 부인할 수는 없죠.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는 위협들이 눈앞에 끈질기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안전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유전자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유전자는 과거의 잘못된 선택을 올바른 방향으로 바꾸고 우리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대략적으로 추정할 때 50조에서 100조에 이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포의 특별한 능력과 무관한 과정은 단 하나도 없죠. 인간의 피부 표면과
장 안쪽을 도배하고 있는 수백조 마리의 세균들은 모두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장내 미생물들은 미생물 군집이라는 집단을 형성했고, 이는 우리 몸 세포의 90%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세균 DNA가 수십억 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인간 DNA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사스키아는 40대 후반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 이때 이미 암이 뼈를 포함한 전신으로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병마와 사투를 벌이던 그녀는 최근 항암 화학요법을 받지 않고 면역력을 증가시켜 병을 치료하는 면역 치료를 받았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명상, 요가, 마사지, 그 외 다른 대체 치료법으로 스스로를 관리하는 방법도 배웠죠. 예상했겠지만 4개월 만에 그녀의 암은 기적처럼 호전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종양학자 대부분은 고개를 저으며 기적의 사례 정도로 치부해버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어떻게 암을 치유하게 되었는지 탐구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그녀가 유전자 발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궁금해질 것입니다. 첫째, 질병에 대한 태도를 바꿨다. 둘째, 낙관적으로 태도를 바꿨다. 셋째, 뼈의 통증이 감소했다. 넷째, 남편에게 정신적인 지지를 받았다. 다섯째, 심신 커넥션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었다. 여섯째, 일상의 명상, 요가, 마사지 같은 새로운 생활 방식을 넣었다. 일곱째, 치료 마사지와 다른 치료법의 도움을 받았다. 범주가 상당히 다양하고 현대의학이 암치료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지만 여기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메시지가 사스키아의 뇌와 유전자로 전달됐다는 점이에요. 단순히 기적이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전자가 보내는 메시지의 흐름을 들을 수 있다면, 그리고 의식적으로 우리가 유전자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면 유전자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유전자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이며 변화하고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관점을 취하는 새로운 학문이 바로 후성 유전학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후성 유전적 변형이 일어난 DNA를 후성 유전자라고 합니다. 바로 여기서 유전자의 스위치가 마치 전등 스위치처럼 켜지거나 꺼지고 온도 조절 장치처럼 활성이 촉진되거나 억제되므로 후성 유전자 연구는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유전학 분야라고 하죠. 우리가 만약 이런 스위치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유전체 DNA를 가진 일란성 쌍둥이조차 세상에 대한 경험에 따라 운명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조현병은 소위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알려졌지만 일란성 쌍둥이 중 한 명에게 조현병이 발생했을 때 다른 한 명도 발병할 확률은 50%에 불과하죠. 이 수수께끼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적어도 유전자는 곧 운명이라는 말에 딜레마가 있다는 점을 알려주기에는 충분합니다. 신유전학 혁명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후성 유전자는 경험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유전자를 건강한 방식으로 길들이면 슈퍼 유전자가 만들어집니다. 후성 유전자는 일상생활과 상호작용을 하고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 후손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후생유전학은 세포가 모든 경험을 기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은 증거가 없고 끔찍하지만 오래된 두려움, 상처, 트라우마가 된 사건이나 사고는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이미 지나간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 인간은 기억의 노예가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죠. 그러나 삶을 살아가려면 기억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인간의 면역체계 속 항체는 인류가 맞닥뜨렸던 질병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어머니에게 빌려온 면역체계로 질병을 막아냅니다. 가계의 유전자는 후손에게 어떤 항체를 물려줄지 결정하고 최초로 항체를 만들었던 기억에 연결되죠. 네덜란드 기근에 태어난 아이들이 비만과 당뇨, 심장병에 취약해진 이유는 어머니가 기아에 가까운 경험을 한 기억을 남겼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자녀는 분자를 통해 기억을 물려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유전학이 겪고 있는 혁명은
우리 일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답은 바로 적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태아기 혹은 그 이전 세대의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우리의 경험이 만들어내는 변화는 지금 이 순간 가능합니다. 땅콩 알레르기에 대한 주목할 만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5년 2월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듯이 미국 어린이 중 2%가 땅콩 알레르기인데 이는 1997년 이후 4배나 증가한 수치로 누구도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또 지난 몇십 년간 모든 종류의 알레르기가 증가세를 보였는데 이 역시 뚜렷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었죠. 땅콩 알레르기가 심한 어린이는 음식물 속에 든 아주 적은 양의 땅콩만 섭취해도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다며 표준 권고하는 땅콩 버터나 땅콩이 든 음식을 유아에게 먹이면 땅콩 알레르기를 유발할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죠. 그러나 2014년 뉴 잉글랜드 의학 저널에 발표된 주목할 만한 논문 한 편이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엎어버렸습니다. 논문은 유아기 초기에 땅콩버터 같은 음식을 섭취하면 땅콩 알레르기 유발 위험성이 급격히 감소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는 유아를 돌보는 방향 자체를 바꿀 만한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이 새로운 실험은 땅콩 알레르기를 유발할 위험이 높은 유아, 예를 들어 이미 달걀이나 우유에 알레르기를 나타낸 아이들 530명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런던에서 시행되었습니다. 4개월에서 11개월 사이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집단은 땅콩이 든 음식을 먹이고 다른 집단은 땅콩이 없는 음식을 먹었죠. 이 아이들이 5세가 됐을 때 땅콩에 노출되었던 집단은 단 1.9%만이 알레르기를 나타냈지만 땅콩이 없는 음식을 먹은 집단의 경우 13.7%가 알레르기를 나타냈습니다. 사실 부모의 지나친 걱정 탓에 땅콩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자녀의 땅콩 알레르기를 극단적으로 증가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가능한 거죠. 이제는 능력자로 급부상한 장내 미생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무너지면 소화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정도는 이미 알고 있겠지만 우리 몸에 약 100마리조 살고 있는 미생물이 인간 유전자 2만 3천 개보다 월등히 많다라는 것을 떠올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장내 미생물군의 자연스러운 균형이 무너지면 이를 장내 세균총 불균형이라고 하는데 장내 세균총 불균형은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총체적 손상을 일으킵니다. 장내 세균총 불균형과 연관된 병은 천식, 습진, 크론병, 다발성 경화증, 자폐증, 알츠하이머병,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비만, 심혈관계 질환, 암, 영양실조 등이 있으며 이에 얽힌 장애의 범위는 점점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치료법의 방향 또한 장내 미생물군을 향해 있죠. 현재는 장내 미생물이 신경활성 물질을 생산해서 뇌세포와 상호작용하며 후성 유전자를 통해 인간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미생물들이 인간의 감정이나 정신병에 실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몸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전면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후성 유전학 지식에 대해서는 다소 길고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 이 정도로 마무리하지만 관심 있으신 분은 꼭 책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의 유전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후성 유전자와 장내 미생물이라는 중요한 해결책을 쥐게 된 우리는 인간의 유전자는 더 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의 의도나 욕망이 조화를 이루면 어떤 유전자든 슈퍼 유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이 단순한 두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자기에게 좋고 나쁜 것이 무엇인지 알아낸다. 둘째, 나쁜 것은 피하고 좋은 것만 한다. 여기서 음식, 스트레스, 운동, 명상, 수면, 감정에 대해 말하면 너무 뻔하다고 김이 빠진다 여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이것이 전부이며 수십 번 강조해도 모자랄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실천만 할 수 있다면, 선택의 순간에 좀 더 옳은 것을 고를 수 있다면 당신은 분명히 변합니다. 그것을 위해 매 순간 단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허무해할 분들을 위해
음식에 관한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에서 가장 쉬운 선택은 프리바이오틱스를 먹는 것입니다. 한국인이 매일 먹는 김치에 이 프리바이오틱스가 들어있죠. 유산균이라는 이름으로 시중에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신뢰할 수 없지만 노력해볼 가치는 충분합니다. 이보다 더 노력하고 싶다면 종합 비타민과 어린이용 아스피린 한 알, 성인 아스피린 반 알을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아스피린은 심장마비와 몇 종류의 암 발생률을 낮춘다고 하네요. 치매를 막아주는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식이요법은 없지만 음식이 뇌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안다면 몇 가지 해볼 만한 지침이 있습니다. 지방이 풍부한 생선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 물질 미량 영양소, 비타민 B군, 지중해 식단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며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식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도적 진화라고 부를 수 있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유전을 이야기하다가 마음이라니 싶기도 한데 책에서는 제법 중요하게 이 주제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진화란 유전에는 바로 방향성, 의미, 목적이 있다는 뜻인데요. 유전자는 새로운 메시지, 정보, 환경의 변화를 항상 감시하는 피드백 고리를 통해 움직입니다. 또한 뇌는 끊임없이 유전체와 상호작용하며 이는 마음이 몸의 모든 세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것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가능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도는 인간의 유전체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목표를 세우면 유전자는 그 욕망을 향해 스스로를 조직화해서 그 목표를 지지해 줄 것이다. 창의성은 자연스러운 상태다. 살짝 건드려주기만 하면 된다. 인간은 진화를 위해 존재한다. 슈퍼 유전자 역시 같은 목표를 위해 존재한다. 슈퍼 유전자가 되기 위한 여정에 오른 여러분, 이 영상은 끝이 아닌 시작에 맞춰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가볍게 언급만 하고 지나갔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생활 속 스트레스, 운동, 명상, 수면, 그리고 감정 등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위협하거나 아니면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고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여정에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사랑을 나눠주세요. 인간은 지구 생명체 역사상 스스로 진화의 방향을 정한 최초의 창조물입니다. 올바른 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며 의도된 변화로 미래를 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